비타민C 적정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 양이 훨씬 더 많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회원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보다 더 알차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안녕하세요. 다빈치 입시연구소의 최태영 소장. 안녕하세요. 이민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이민지 소장님과 함께 이제 과학, 네.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활동 이제 실험을 네. 추천드렸는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 어떤 실험인가요? 시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마시는 비타민 있잖아요. 이 비타민C 한 3개 정도를 각각의 음료당 비타민C의 양이 누가 가장 많을까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정량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께 가장 많을까? 자, 그런데 이 비타민C 검출 실험을 사실 이제 친구들이 세부능력 특기사항 활동으로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교과와 연계되는 좀 단원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통합과학의 3단원에서 화학 반응과 산화하는 반응을 어떤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을 처음 배워요. 아, 여기서부터 산화하는 반응이 네. 나오는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산화 반응이 무엇이고 환원 반응이 무엇인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반대로 환원 반응은 뭘까요? 전자를 이제 가져오는 거. 그쵸. 되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에서 처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화학원에서 다시 또 배워요. 화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단원에서 산화하는 반응을 또 다시 배우는데 이때는 이제 누가 더 산화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웁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네, 깊이 들어가죠. 그리고 산화되는 것이 얼만큼 전자를 잃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서 마찬가지로 결합이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화학원에서는 3단원에서 화학결합, 그 중에서도 뭐 배위결합이라든지 공유결합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뭐 금속결합. 오, 많잖아요. 네, 많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단원들이 또 있죠? 네, 아무래도 배위결합하게 되면 분자 구조가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는 분자 구조가 그리고 그에 따른 성질에 또 연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엮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많이 나오죠. 화학 반응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100% 이루어지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평형과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말했듯이 어떤 게 좀 더 산화 잘하고 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 교과 과정 내에서 언급하진 않지만 전기화학에서 표준 환원 전이의 차 이걸로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투인가요? 네, 화투입니다. 어려운 얘기겠네요. 네, 왜냐면은 화투 사단원 부분에서 차이만 얘기하지 그 차이가 반응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온화 경향성과 엮어서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향성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니까 그 순서와 표준 환원 전이와 차이, 이유 이런 것들 갖다가 증명이 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타민C 사실은 뭐 네. 너무 많이 들었고 그쵸. 또 너무 또 흔하고 너무 네. 많이 먹고 해서 그냥 네.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먹긴 먹는데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게 비타민C가 왜 좋다고 하는 건지 그쵸. 좀 네.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비타민C 하면은 그때 한참 비타민C가 없어서 못 팔던 코로나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랬죠. 비타민C. 네, 없었잖아요. 네. 그때도 비타민C도 그냥 아니었어요. 진짜? 고용량의 비타민C를 먹어서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산화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산화제가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호흡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 2% 정도는 활성산소가 나와요. 과격한 운동을 하고 많이 날 할 때 수. 그럼 활성산소가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활성산소는 그림해보듯이 일반적 산소에 비해서 전자가 하나 모질한 거예요. 이 모질하니까 얼마나 얘가 지금 불안정하겠어요. 그러면 정상세포 또는 정상 분자에 있는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아까 전자를 가져오면 무슨 반응이라고 했죠? 환원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가 환원 반응하면서 상대방의 정상하이를 산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잃으니까. 네, 잃어버려. 정상하이를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자가 안정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대신에 바로 비타민C가 내가 대신 줄게. 비타민C가 활성산소한테 너 딴 데 가져가지 마. 내가 너한테 전자 줄게 하면서 먼저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일반적인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타민C의 반감기가 길다고 합니다. 그럼 반감기가 뭐죠? 원래 반응에서 바뀌는 정도인데 내가 10개가 있었으면
5개로 바뀌는 정도. 아. 이를 반감기라 불러요. 반으로 양이 확 줄어드는 거죠. 비타민 C로 예를 든다면은 비타민 C가 아까 전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상 비타민 C가 10개가 있으면 전자를 준 아이가 5개로 바뀌었을 때, 정상 아이는 5개 남아 있을 때. 그 기간이 길다. 네, 길다는 거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라든지 이런 애들 반감기 길다는 것은 약 효과가 지속 시간이 길다는 길다. 걸 수 있으니까 반감기 길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연속적으로 안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코로나 때 워낙 네.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비타민 C 엄청나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고용량 그쵸. 뭐 비타민 C도 엄청나게 막 네. 투여하고 했는데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암 환자나 뭐 이런 환자들한테 네네. 효과가 있나요? 네, 이거는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C의 두 번째 강력한 효과는요, 암 예방과 항암 작용이 있거든요. 이건 실제 이제 최근 나왔던 이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고용량 비타민 C를 암 환자에게 주사했더니 항암 효과가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처음에 시작부터 사람에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시험관 속에서 결과가 입증된 결과 쥐에게 실험했고, 쥐에게서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결과 임상 실험으로 사람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3기, 4기 난소암 환자 27명의 대상으로 항암 화학요법과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C를 같이 이제 주사를 했더니 이 비타민 C를 투여받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 받았던 환자에 비해서 뇌라든지 골수 이런 주요한 기관들, 특히나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독성이 적고 그리고 또한 재발되는 기간이 8.75개월 지연됐다고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정상 세포가 덜 손상되고 암 세포를 살멸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럼 암 환자분들은 정말 이 고용량의 비타민 C가 효과가 있네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먹어야겠네요. 또 그 그래서- 밖에도 또 효과가 네. 있을까요? 철분 같은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물이거든요. 이 무기물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에 그 정답이 있는데 집결구를 이루고 있는 게 헤모글로빈이에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철과 킬레이션돼 있어요. 킬레이션이 궁금했습니다. 킬레이트가 집게로 잡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고분자가 내가 원하는 원소라든지 분자를 잡고 있는 형태를 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구나. 이렇게 킬레이션 되어 있는 철에다가 산소가 붙어서 적혈구에 산소가 붙은 상태로 혈액을 운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과 산소가 붙어 있으니까 혈액 색깔이 빨간 색깔과 녹슨 철과 연관성이 있고 피비린내와 철의 비릿한 냄새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철과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요? 네. 근데 이 철의 이제 흡수도를 비타민 C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철분의 흡수를 확 네.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다음 면역 기능을 또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의 내용과 같이 이제 면역 기능 하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세포를 갖다가 훨씬 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생각하실 그럼 수 이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비타민 C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드셨습니까? 아니 집에 있는 거 이제 털어 먹어야겠네요. 한번 정량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 적정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와 칼륨용의 1% 녹말 지시약 3종류의 비타민 C 약품들을 준비합니다. 그 밖에 비커와 그리고 스포이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모나 비타 500 그리고 발포 비타민제를 우리는 비타민 C, A, B, C 용액으로 생각하고 각각 10배 희석시킨 용액을 만들도록 합니다. A 비타민 용액, C 비타민 용액 각각 녹말 지시약을 1ml씩 넣었습니다. 넣은 효납 용액에 요오드와 칼륨을 1ml씩 넣고 색변화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변화가 없다는 것은 지금 요오드와 칼륨 용액과 비타민 아스코르프산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녹말과는 반응하기 전입니다. 첫 번째 레모나가 들어있는 A 용액에서는 10ml가 들어갔을 때 색변화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타 500이 들어있는 용액 B에도 요오드 칼륨 용액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색변화를 관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두 번째 비타 500이 들어있는 B 용액에서는 지금까지 5ml 넣었을 때 색변화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발포 비타민이 들어있는 세 번째 용액 C에서도 같은 반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포 비타민이 들어있는 용액 C에서는 지금까지
3일이 들어갔을 때 색깔 변화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레모나에서 훨씬 더 많은 비타민C의 함량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양을 넣었을 때, 즉 색 변화가 가장 나중에 일어났던 것은 비타민C와 반응할 때 요오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따라서 비타민C 양이 훨씬 더 많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이제 진행하고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해봤는데, 이 비타민C 검출 실험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PT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우리가 썼던 요오드와 칼륨 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요오드와 칼륨 용액과 그리고 비타민C에 들어있는 분자를 우리는 아스코르프산이라고 하는 분자거든요. 얘네들이 1대1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 요오드는 아스코르프산에 있는 탄소의 이중결합을 끊고요. 그리고 수소를 떼어낼 수가 있어요. 이때 떼어내면서 탄소를 지금 보니까 산화수가 1가 플러스거든요. 탄소 2개에 각각의 2가 플러스 전자를 뺏어온 겁니다. 그럼 전자를 뺏어오면은 아까 전에 아스코르프산 자체는 산화되고, 그리고 요오드는 환원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산화하는 반응이 들어가는데, 이 산화 반응이 1대1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우리 지금 방금 썼던 시약은 아스코르프산과 녹말을 같이 넣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오드를 조금씩 떨어뜨려서 언제쯤 이 색깔이 변할까를 했거든요. 이 색깔이 변하는 시점은 남아있던 요오드와 그리고 녹말이 반응할 때까지인데, 그때까지가 그럼 비타민 있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색깔이 변했을 때가 가장 아스코르프산의 양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보통 이제 비타민C 이 검출 실험 이 주제를 대부분 뭐 화학과, 화학공학과, 뭐 약학과 뭐 이쪽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타민C 이제 검출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산화환원 반응, 화학 평형 이걸 건너뛰어서 좀 더 깊은 심화 주제를 좀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추천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녹말 지시약이 색깔이 이제 청남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시광선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러면 분광학이랑 엮어서 그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이 있었고, 분광학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빛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궁금했어요. 녹말과 요오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좀 PPT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녹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고분자이기 때문에 화학식을 쓰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갛게 코일로 감겨 있는 것이 녹말의 구조라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사용했던 음료수 ABC에 이 녹말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녹말이 처음부터 요오드와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 요오드는 먼저 아스코르프산, 비타민C와 먼저 반응이 끝나고 남아있는 잉여, 걔가 녹말에 즉 반응하는데, 얘네들은 녹말과 요오드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얘는 뭔 반응인 거예요? 얘네들은 이 분자 구조에 끼어 들어가면서 분자의 구조가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빛을 흡수할 수가 있고 방출할 수 있는 영역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광학으로 이제 이어서 어떻게 분자 구조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레조넌스 구조가 늘어나게 되면은 장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분광학까지 연결해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또 다른 뭐 또 주제가 있을까요? 또 심화 주제가? 이 실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도 생기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왜 요오드가 녹말과 반응을 먼저 하지 않고 이 우선순위가 있듯이 비타민C와 먼저 반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둘이 같이 있는데 매우 궁금한데요. 이것에서는 이제 우리가 화학 2에서 있는 4단원에서 전기화학이 나옵니다. 이 전기화학에서는 언급할 때 표준 환원전이라고 있거든요. 이 전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반응이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듯이 지금 요오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환원될 때 표준 환원 전이가 0.536V거든요. 이 전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데, 녹말에 비해서는 여기는 아스코르프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먼저 반응을 이 전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타민C가 그래서 얘랑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오드가 녹말이랑 반응하게 되는데, 과학의 세계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큐멘터리 음식이 나를 맞는다. 이거는 사실 이제 식품공학과 친구들도 지금 오늘 한 이 비타민 정량 실험이라든지 지금 추천한 이 주제들이 너무 딱 떨어지는 주제들이어서 사실 식품공학과 친구들한테 매우 추천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음식이 나를 만든다와 면역의 힘. 당연히 또 뭐 생명 화학적 친구들도 매우 추천하는 주제고요.
면역의 힘을 읽으면서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비타민C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깨닫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특히 중화 적정 방법을 배운 후 산화 한원 적정에 응용하여 음료 속 비타민C량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가 중요합니다. 제시했대잖아요, 본인이. 그 다음에 비타민 음료의 순위를 정리한 우수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어떤 친구 보면은 이제 우수한 이제 발표를 해서 네. 뭐 열화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뭐 이렇게 네. 작성이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 또한 반응 순서의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를 찾기 위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했던 활동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은 거잖아요.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돋보이죠. 표준 환원 전이차와 연관지어 생각을 정리하고 이온화 경향에서 순서에도 표준화 환원 전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뛰어난 탐구력으로 찾아냈다. 그리고 이후 역적정 과정과 분광학을 이용한 정량 분석, 정성 분석에 대한 심화 탐구를 진행하여 PPT로 발표했는데, 분광학은 좀 들어봤는데 역적정 과정이 뭔지가 조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실험할 때 저희는 지금 우선은 누가 더 빨리 진행할까를 순서를 매겼는데 얼마만큼 있을까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정 과정을 갖다가 반대로 해보는 실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적정 과정이군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일반학원에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하는 과정인데,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런 부분도 찾아봐서 기입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정량 분석에 유리할 수 있다더라고요. 찾아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했던 이제 주제들을 이제 스스로가 이제 심화 탐구를 할 때 좀 찾아보면 좋은 사이트나 뭐 책 아니면은 강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탐구하거나 아니면은 정할 때 지금 학기 초니까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쵸? 네, 정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랬을 때 동아 사이언스라든지 YTN 사이언스라고 하는 최신의 과학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뉴스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동아 사이언스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 예를 들었는데 각 파트에 보게 되면은 과학, 인간, 테크, 환경, 자연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어떤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전공하고 싶은 부분에 들어가서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맞는 것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 탐색 두 번째 방법으로서 대학교 이거 일반학 실험책이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쓰게 되는 분석학 실험책이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성 있는 실험과 주제에 맞으면은 찾아보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나 일반학 실험 여기 목차에 비타민C 분석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실험했던 과정 자체를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한테 맞게 그러니까 실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난이도를 좀 낮춰서요. 보면 되게 좋겠는데요. 네. 화학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바탕을 두고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학업 계획서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제 3학년 때 좀 심화가 들어가려면은 필요한 부분인데, 이때는 여러분도 많이 알 것 같아요. DBPR라고 하는 이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검색 사이트에 여러분이 했던 실험에 있는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제어를 써서 검색하게 되면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찾고 난 이후에 그 논문 주제라든지 복사를 한 형태에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의 사이트에서 들어가게 되면 뭐 국회에서 나왔던 무료 논문이라든지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간혹 봤을 때 없는 것도 있지만 보통 봤을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좀 챙겨보고 필요한 부분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KOCW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각각의 강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건강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회원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오, 되게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를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적정 방법을 이용해서 화학원에서는 산염기 적정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적정 방법을 응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비타민C의 함량을 어떤 용액에서 가장 많이 있을까를 갖다가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뭐 PPT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세부의 특기사항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알찬 내용이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 이제 학생분들이라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이보다 더 알차게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이민주 소장님과 함께 세 번째 탐구 실험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